인류 역사에서 가장 유명한 전쟁 중 하나. 그 시작은 황금사과 하나였습니다. 사소한 불화가 불러온 불꽃은 결국 트로이를 무너뜨렸고 수많은 영웅들의 운명을 뒤바꿨습니다. 지금 그 전쟁의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잘 때 듣는 세계사 잘듣세의 성우 이지선입니다. 오늘은 트로이 전쟁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아킬레우스와 헥토르, 헬레네와 오디세우스. 이름만 들어도 익숙한 이 전쟁은 단순한 신화가 아니라 고대 그리스인들의 뿌리였습니다. 그리스인들은 자신들의 조상이 바로 이 전쟁의 영웅들이라 믿었습니다. 아테네의 시민들은 테세우스를, 스파르타의 전사들은 메넬라우스를, 로마인들마저 아에네이아스를 통해 트로이와의 연결을 주장했죠. 트로이 전쟁은 기억 속의 역사이자 정체성을 증명하는 무대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전쟁을 따로 한 편에 담아 다루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크레타와 미케네로 이어진 에게 문명의 흐름은 결국 트로이 전쟁이라는 거대한 신화와 맞닿으며 고대 그리스인의 집단 기억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에게 문명과 그리스 문명을 이어주는 가장 극적인 다리, 바로 이 전쟁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전쟁은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이기도 합니다. 신들의 심판에서 비롯된 이야기가 실제 역사와 어떻게 얽혀 있는지, 그리고 노래와 전설이 어떤 방식으로 세대를 건너왔는지 여전히 논쟁은 이어지죠. 오늘 우리가 다루게 될 것은 바로 그 경계선 위의 이야기입니다. 신화 속 서사와 고고하게 흔적이 교차하는 다리. 트로이 전쟁을 만나러 가보실까요? 불화의 여신과 황금 사과. 트로이 전쟁의 시작은 영웅들의 대결이나 도시의 충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신들의 세계에서 아주 사소해 보이는 사건에서 비롯되었죠. 이야기는 올림포스의 신들이 모인 잔치에서 시작됩니다. 바다의 여신 테티스가 결혼하는 날, 제우스와 신들이 모두 모여 축하의 자리를 가졌습니다. 그러나 한 명만이 그 자리에 초대되지 않았습니다. 불화의 여신 에리스였습니다. 이름 그대로 어디를 가든 다툼과 분열을 일으키는 존재였기에 신들은 그녀를 배제했습니다. 모욕감을 느낀 에리스는 가만히 있지 않았죠. 그녀는 잔치 한가운데 황금 사과 하나를 굴려 넣었습니다. 그 사과에는 짧지만 위험한 문장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여신에게. 처음에는 장난처럼 보였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곧 사과를 두고 새 여신이 나섰습니다. 결혼의 여신 헤라, 지혜의 여신 아테나, 사랑과 미의 여신 아프로디테. 그들 모두는 자신이야말로 가장 아름답다고 주장했습니다. 잔치 분위기는 곧장 얼어붙었죠. 다른 신들은 차마 누구 편을 들 수 없었고 결국 제우스에게 판결을 내려달라는 요구가 쏟아졌습니다. 그러나 제우스 역시 이 문제에 직접 끼어들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아내 헤라, 딸 아테나, 연인 아프로디테 사이에서 어느 한쪽을 고른다는 것은 곧 파멸을 의미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우스는 선택을 피하고 대신 판결을 맡길 사람을 찾았습니다. 그가 지목한 인물은 트로이의 왕자 파리스였습니다. 아직은 세상에 널리 알려지지 않은 젊은 왕자였지만 바로 그의 결정이 훗날 전쟁의 불씨가 될 운명이었습니다.
파리스의 심판, 새 여신의 약속. 황금 사과를 두고 새 여신이 다투자 제우스는 판결을 내리는 일을 피했습니다. 그는 세상에서 가장 공정한 재판관을 찾아야 했죠. 그러나 신들의 세계에서 누구도 감히 헤라, 아테나, 아프로디테 가운데 한 명만을 고를 수는 없었습니다. 결국 제우스는 시선을 인간 세상으로 돌렸습니다. 그가 지목한 인물이 바로 트로이의 젊은 왕자 파리스였죠. 파리스는 프리아모스 왕의 아들이었지만 태어날 때부터 불길한 운명을 짊어진 인물이었습니다. 예언자들은 그가 트로이에 큰 불행을 가져올 것이라 했습니다. 왕은 아기를 산에 버렸지만 그는 목동의 아들로 길러져 살아남았습니다. 누구보다도 용모가 아름답고 성품이 온화했죠. 신들조차 그를 심판자로 세우는데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파리스 앞에 새 여신이 나타났습니다. 헤라, 아테나, 아프로디테. 각자 자신이야말로 가장 아름다운 여신임을 증명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외모만으로는 판결을 이끌어낼 수 없음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새 여신은 차례차례 파리스에게 선물을 약속했죠. 그가 자신을 선택한다면 인간으로서는 감히 거부할 수 없는 보상을 주겠다고 말했습니다. 먼저 나선 이는 헤라였습니다. 그녀는 신들의 여왕이자 제우스의 아내였습니다. 헤라는 권위와 권력의 상징이었죠. 그녀는 파리스에게 다가와 낮고 무게 있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를 고른다면 너에게는 권력과 부가 주어질 것이다. 너는 아시아 전역의 지배자가 되고 왕들 중의 왕으로 군림할 수 있다. 트로이의 힘은 나의 손으로 더욱 강해질 것이다. 헤라의 약속은 통치와 권세였습니다. 인간 사회에서 가장 강력한 욕망 가운데 하나였고 파리스의 눈앞에는 제국을 다스리는 왕의 그림자가 스쳐갔습니다. 다음은 아테나였습니다. 그녀는 전쟁과 지혜의 여신, 그리고 올림포스에서 가장 이성적이고 전략적인 존재였죠. 아테나는 파리스에게 지혜와 전쟁 기술을 약속했습니다. 나를 선택한다면 너는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자가 될 것이다. 누구도 너를 속이지 못하고 어떤 전쟁에서도 너는 승리할 것이다. 사람들은 너를 현명한 지도자로 칭송할 것이다. 아테나의 약속은 지혜와 명예, 그리고 전장의 승리였습니다. 인간으로서 가장 빛나는 덕목, 불멸의 명성을 향한 길이었죠. 마지막으로 아프로디테가 나섰습니다. 그녀는 미와 사랑의 여신으로 다른 두 여신과 달리 달콤하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파리스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너를 선택한 자로 인정한다면 너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을 얻을 것이다. 그 여인은 신들이 창조한 듯한 절세의 미인이며 그녀를 아내로 삼는다면 세상은 너를 부러워할 것이다. 그 여인의 이름은 헬레네였습니다. 스파르타의 왕비. 이미 모든 그리스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으로 알려진 인물이었죠. 파리스는 아직 그녀를 본 적 없었지만 아프로디테의 말 속에 담긴 약속은 너무나 달콤했습니다. 새 여신의 약속은 권력, 지혜, 사랑. 인간이 바라는 세 가지 최고의 가치였습니다. 파리스는 선택의 기로에 놓였습니다. 한쪽은 제국을 다스리는 힘, 다른 한쪽은 전쟁의 승리와 불멸의 명성, 그리고 마지막은 사랑과 미의 선물. 역사 속 인간들은
이 선택 앞에서 각기 다른 길을 걸어왔죠. 그러나 파리스가 내린 판결은 오직 하나였습니다. 그는 아프로디테를 택했습니다. 사랑과 미를 선택한 것입니다. 그 순간 황금 사과는 아프로디테의 손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이 선택은 곧 다른 두 여신, 헤라와 아테나를 적으로 만드는 일이었죠. 신들의 분노는 파리스와 그의 고향 트로이 전체를 향하게 되었고, 이 불화는 곧 거대한 전쟁의 불씨가 되었습니다. 고대 그리스인들은 파리스의 선택을 두고 여러 해석을 남겼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가 욕망에 굴복했다고 말했고, 어떤 이들은 사랑이야말로 인간에게 가장 소중한 가치라 보았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의 결정이 역사의 물줄기를 바꾸었다는 사실입니다. 파리스의 심판은 신들의 세계에서 벌어진 작은 사건 같았지만 그 결과는 수많은 영웅과 도시의 운명을 뒤흔들었습니다. 황금 사과 한 개. 젊은 왕자의 선택이 결국 트로이 전쟁으로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헬렌의 납치와 구원자들의 맹세. 파리스가 아프로디테를 선택했을 때 이미 트로이 전쟁의 절반은 시작된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아프로디테는 약속을 지켜야 했죠. 그녀는 파리스에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을 주겠다고 맹세했습니다. 그 여인이 바로 헬레네였습니다. 헬레네는 스파르타의 왕비였습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트로이 전쟁 이전 그리스 전역에서 강력한 인물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테세우스와도 인연이 있는 가문의 딸이었고, 그녀의 미모는 소문으로만이 아니라 실제로 온 그리스를 뒤흔들 만큼 찬란했다고 전해집니다. 그녀의 아름다움이 곧 전쟁의 불씨가 되죠. 헬레네가 아직 결혼하기 전 수많은 영웅들이 그녀를 아내로 맞이하기 위해 스파르타를 찾았습니다. 미케네의 왕 아가멤논의 동생 메넬라우스, 이타카의 영리한 영웅 오디세우스, 살라미스의 거인 아이아스, 그리고 그 밖에도 각지에서 이름 높은 자들이 몰려왔습니다. 모두가 헬레네의 손을 원했죠. 헬레네의 아버지 티인데레우스는 난처했습니다. 그녀의 미모는 축복이자 재앙이었죠. 한 사람을 사위로 택하면 나머지 청혼자들의 분노를 사는 것은 불보듯 뻔했습니다. 어느 쪽을 선택해도 그리스의 여러 도시국가들 사이에 불화가 일어날 것이었습니다. 이때 나선 사람이 바로 오디세우스였습니다. 그는 누구보다 지혜로운 전략가였고 이미 속임수와 계책으로 이름이 알려져 있었습니다. 오디세우스는 자신이 헬레네를 얻을 수 없음을 알고 있었죠. 하지만 그는 대신 티인데르우스에게 계책을 내놓았습니다.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청혼자들에게 맹세를 시키십시오. 헬레네가 누구를 택하든 다른 모든 이들은 그 선택을 존중할 것이며, 만약 훗날 누군가 헬레네의 혼인을 침해한다면 모두 함께 힘을 모아 그 남편을 돕겠다고 약속하게 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구혼자들의 맹세였습니다. 단순한 결혼 맹세가 아니라 훗날 전쟁을 불러오는 결정적 장치가 되었죠. 청혼자들은 서로를 의심하면서도 결국 이 조건을 받아들입니다. 왜냐하면 그 맹세가 없이는 아무도 헬레네를 아내로 맞이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헬레네는 메넬라우스를 택했고 그는 스파르타의 왕위와 함께 헬레네를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그 순간부터 헬레네는 단순한 여인이 아니라
그리스 전역을 묻는 약속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녀의 결혼은 모든 도시국가의 영웅들을 한 망으로 묶어놓았고, 이는 훗날 전쟁의 정당성을 보장하는 장치가 되었죠. 그러나 아프로디테의 약속은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파리스에게 헬레네를 주어야 했습니다. 전승에 따르면 파리스는 외교 사절의 명목으로 스파르타를 찾았다고 합니다. 메넬라오스는 그를 손님으로 환대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손님을 맞는 것은 신성한 의무였죠. 그러나 그 환대의 틈을 타 파리스는 헬레네와 함께 트로이로 떠났습니다. 이 장면에 대해서는 두 가지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어떤 전승에서는 헬레네가 자발적으로 파리스를 따라갔다고 하고, 또 다른 전승에서는 파리스가 그녀를 납치했다고 말합니다. 진실은 알 수 없지만 중요한 것은 결과였습니다. 헬레네는 스파르타를 떠나 트로이로 향했고, 이는 곧 구원자들의 맹세를 불러오는 도화선이 되었습니다. 메넬라오스는 분노했죠. 자신의 아내가 사라진 것은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곧 모든 영웅들이 맹세한 신성한 약속이 깨진 사건이었습니다. 그는 즉시 형 아가멤논에게 달려갔고, 아가멤논은 이 사건을 그리스 전역의 문제로 확대시켰습니다. 이제는 한 여인의 도피나 납치가 아니라 도시 국가들의 명예와 약속이 걸린 문제였습니다. 이제 구원자들의 맹세가 발동될 차례입니다. 오디세우스조차도, 그리고 헬레네를 얻지 못한 다른 청혼자들까지도 모두 이 전쟁에 참여해야 했죠. 그것이 그들이 서약한 내용이었기 때문입니다. 트로이 전쟁은 이렇게 개인적 비극과 집단적 의무가 맞물려 시작되었습니다. 고대 그리스인들은 이 이야기를 통해 중요한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개인의 욕망과 선택이 때로는 공동체 전체의 운명을 바꾼다는 것, 그리고 맹세와 약속이 때로는 도시와 영웅들을 전쟁으로 끌어들이는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헬레네의 도피 혹은 납치는 그 자체로는 사적인 사건이었지만, 그 위에 얹힌 맹세가 그것을 역사적 사건으로 바꾸었습니다. 헬레네를 따라 트로이로 간 파리스, 그리고 그녀를 되찾으려는 메넬라오스와 그리스의 영웅들. 이제 이야기는 본격적으로 전쟁의 무대로 향합니다. 아가멤논의 소집과 그리스 연합군. 헬레네가 트로이로 향했다는 소식은 곧바로 스파르타를 뒤흔들었습니다. 헬레네를 빼앗긴 남편을 위해 모두 함께 싸우겠다고 한 약속이 이제 현실이 된 것입니다. 메넬라오스는 혼자 힘으로는 트로이를 상대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형 아가멤논을 찾아갔죠. 아가멤논은 미케네의 왕으로 당시 그리스 본토에서 가장 강력한 세력을 거느린 인물이었습니다. 형제의 복수는 곧 그의 명예가 되었고, 그는 이 기회를 통해 자신의 권력을 그리스 전역에 과시하고자 했습니다. 아가멤논은 기꺼이 군대를 소집했죠. 이제 그리스 전역의 영웅들이 차례로 소환되었습니다. 먼저 이타카의 왕 오디세우스. 그는 누구보다 지혜롭고 계책에 능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처음에는 이 전쟁에 참여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는 막 태어난 아들을 두고 전쟁에 나가고 싶지 않았죠. 그래서 미친 척 밭을 갈며 참여를 피하려 했다는 이야기도 전해집니다. 하지만 결국 그의 꾀는 간파당했고 그는 전쟁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훗날 트로이 목마의 계책도 그의 손에서 나올 것입니다.
다음은 아킬레우스. 테티스와 펠레우스 사이에서 태어난 신과 인간 사이의 영웅이었습니다. 아직 젊은 나이였지만 그리스에서 가장 뛰어난 전사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이미 전쟁의 승패를 가르는 존재였죠. 어머니 테티스는 그가 전쟁에 나서면 짧은 생을 살게 될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는 결국 트로이로 향했습니다. 그의 분노와 용맹은 곧 전쟁의 서사 전체를 뒤흔들게 됩니다. 또한 살라미스의 아이아스, 거대한 체구와 힘으로 이름난 전사였죠. 그는 누구보다 용맹했고 방패 하나만으로도 성문을 막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전쟁의 전투 장면마다 빠지지 않고 등장합니다. 네스토르 역시 빠질 수 없었습니다. 이미 나이가 많은 왕이었지만 지혜와 경험으로 그리스 연합군의 정신적 지주가 되었습니다. 그는 전투에서 직접 칼을 휘두르는 대신 전략과 조언으로 젊은 영웅들을 이끌었죠. 이 외에도 수많은 영웅들이 부름을 받았습니다. 각 도시 국가에서 배와 병사들이 집결했고 그 수는 전설에 따르면 1000척 이상에 달했습니다. 물론 실제로는 과장이 섞였겠지만 그리스 전역이 하나의 전쟁으로 묶였다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이처럼 다양한 영웅들이 모였다는 점은 중요한 의미를 가지죠. 이 전쟁은 단순히 스파르타와 트로이의 분쟁이 아니라 그리스 세계 전체의 명예가 걸린 전쟁이었습니다. 각 도시국가의 영웅들이 각자의 이유로 참여했지만 모두에게 이 전쟁은 자신들의 이름을 역사에 새길 기회였습니다. 아가멤논은 연합군의 최고 지휘관으로 자리했습니다. 그는 형제의 복수를 넘어 그리스 전역의 패권을 움켜쥐려는 야망을 숨기지 않았죠. 전쟁은 이제 개인의 사랑과 복수를 넘어 영웅들의 명예와 도시 국가들의 힘을 겨루는 무대로 바뀌어 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연합군의 출정은 곧 트로이 성문 앞 10년 전쟁의 서막을 알리는 장면이 되었습니다. 전쟁의 시작, 트로이 성 앞의 첫 전투. 그리스 연합군은 수많은 배를 이끌고 출정했습니다. 연합군은 드디어 트로이 해안에 도착했습니다. 성벽 위에는 왕 프리아모스와 그의 장남 헥토르가 서 있었습니다. 헥토르는 트로이의 방패이자 백성을 지키는 장군이었죠. 그는 단순히 전투 기술이 뛰어난 전사가 아니라 도시에 대한 책임감과 가족을 향한 사랑까지 품은 인물이었습니다. 후대 그리스인들조차 헥토르를 존경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첫 충돌은 해안가에서 벌어졌습니다. 트로이군은 헥토르의 지휘 아래 상륙을 막으려 달려나왔고 그리스군은 해변에 발판을 만들기 위해 맞섰습니다. 양측의 전투는 피로 얼룩졌지만 성문을 무너뜨리기에는 역부족이었죠. 트로이의 성벽은 견고했고 헥토르가 이끄는 방어는 굳건했습니다. 결국 그리스군은 성문을 즉시 뚫을 수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트로이 성 앞에 진지를 세우고 장기전을 준비했죠. 이 전쟁은 단숨에 끝날 수 있는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연합군과 트로이군은 앞으로 10년에 걸친 지리한 대치 속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첫 전투는 양측 모두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남겼죠. 그리스군은 트로이가 결코 쉽게 무너질 도시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고 트로이군은 그리스 전역의 영웅들이 모여있다는 현실을 직시했습니다. 이렇게 트로이 전쟁은 막을 올렸습니다. 아킬레우스의 분노, 브리세이스 사건. 트로이 전쟁이 길어지면서 전장은
단순한 힘겨루기를 넘어 복잡한 갈등의 무대가 되었습니다. 그 갈등의 중심에 있었던 인물이 바로 아킬레우스였습니다. 그는 그리스 연합군에서도 가장 뛰어난 전사였고 그의 존재는 전쟁의 승패를 좌우할 만큼 절대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는 가장 큰 위기의 원인이기도 했습니다. 사건의 발달은 포로 여인 브리세이스였습니다. 그녀는 아킬레우스의 몫으로 주어진 전리품이었죠. 고대의 전쟁에서 포로는 단순한 사람 이상의 의미를 가졌습니다. 그것은 전사의 명예, 승리의 상징, 그리고 권력의 증표였습니다. 따라서 브리세이스는 아킬레우스의 자존심과 명예를 상징하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연합군의 최고 지휘관 아가멤논 역시 포로 여인 크리셰이스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그녀의 아버지가 아폴론 신의 사제였다는 점입니다. 아가멤논이 이를 무시하고 여인을 돌려주지 않자 아폴론은 전염병을 내려 그리스군을 괴롭혔습니다. 결국 병사들의 원성과 신탁에 밀려 아가멤논은 크리세이스를 돌려보낼 수밖에 없었죠. 그러나 그는 굴욕을 그냥 삼키지 않았습니다. 지휘관의 체면을 세우기 위해 그는 다른 전리품을 빼앗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이 바로 아킬레우스의 목, 브리세이스였습니다. 아킬레우스에게 이것은 여인을 빼앗기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곧 자신이 연합군 내에서 존중받지 못한다는 신호였습니다. 그는 전쟁에서 누구보다 큰 공을 세웠지만 최고 지휘관의 한마디로 명예가 짓밟히는 것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분노한 아킬레우스는 전장에서 물러났습니다. 그는 전투에 나서지 않겠다고 선언했고 심지어 어머니 테티스에게 기도하며 그리스군이 고통을 겪도록 제우스에게 청했습니다. 그가 없어진 전장은 곧바로 힘의 균형이 무너졌습니다. 헥토르가 이끄는 트로이군은 점점 우세를 점했고 그리스 진영은 밀리기 시작했죠. 아킬레우스의 분노는 개인의 감정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 사회가 가진 구조적 문제를 드러냈습니다. 연합군이었지만 각 영웅은 독립적인 권력자였고 그들의 명예와 자존심은 때론 공동의 이익보다 더 우선했습니다. 아킬레우스가 물러나자 군 전체가 흔들린 것은 개인의 힘에 의존하는 불안정한 구조를 보여준 것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전쟁을 새로운 국면으로 몰아갑니다. 아킬레우스는 전장에서 사라졌고 그 빈자리를 메울 수 있는 이는 없었습니다. 그리스군은 끊임없이 밀리며 위기에 몰렸죠. 그리고 이 공백은 전쟁의 서사를 더욱 비극으로 몰아넣게 됩니다. 아킬레우스의 가장 가까운 동료 파트로클로스의 죽음으로 말이죠. 파트로클로스의 죽음과 아킬레우스의 복귀. 아킬레우스가 브리세이스 사건으로 전장에서 물러난 뒤 그리스군은 끝없는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아가멤논의 권위는 흔들리고 병사들은 사기가 꺾였죠. 그 틈을 놓치지 않은 이는 헥토르였습니다. 그는 트로이군을 이끌고 끊임없이 공격을 이어갔습니다. 그리스군의 함선 가까이까지 불길이 번졌고 이제는 배마저 불타오를 지경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아킬레우스의 가장 가까운 친구이자 전우였던 파트로클로스가 나섰습니다. 그는 어릴 때부터 아킬레우스와 함께 자란 동료였습니다. 전장에서 언제나 곁을 지켰고 그리스 진영에서 그 누구보다도 그를 이해하는 이였습니다. 파트로클로스는 아킬레우스를 찾아가 간청했습니다. 네가 싸우지 않으니 모두가 절망하고 있어. 그래, 내가 네 갑옷을 입고 나가게 해다오.
병사들은 내가 너인 줄 알 것이고 사기는 되살아날 거야. 이대로라면 우리는 모두 바다에 던져질 뿐이라고. 아킬레우스는 망설였습니다. 친구의 간절함을 모르는 바는 아니었지만 그는 여전히 분노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는 파트로클로스의 청을 받아들였습니다. 대신 한 가지 당부를 덧붙였습니다. 갑옷을 입고 나가되 성문 앞까지는 가지 마. 트로이의 심장부까지 들어가는 건 나의 몫이야. 네 임무는 군을 구하는 것. 절대 승리를 탐하지 마. 그러나 전장은 언제나 인간의 뜻을 넘어서는 곳이었습니다. 파트로클로스는 아킬레우스의 빛나는 갑옷을 입고 나섰습니다. 갑옷은 햇빛을 받아 눈부시게 빛났고 멀리서 본 병사들은 그가 아킬레우스라 착각했습니다. 절망에 빠져있던 그리스군은 다시 용기를 얻었고 트로이군은 두려움에 물러섰습니다. 파트로클로스는 그날 누구보다 용맹했습니다. 그는 차례로 적들을 무찔렀고 심지어 트로이의 장수 사르페돈까지 쓰러뜨렸습니다. 그의 창끝은 번개처럼 날카로웠고 그의 용기는 병사들의 피로와 두려움을 잠시 잊게 했습니다. 그러나 승리의 기세는 그를 자만으로 이끌었죠. 그는 마침내 아킬레우스의 당부를 잊고 트로이의 성문 앞까지 달려갔습니다. 그곳에서 그를 맞이한 이는 헥토르였습니다. 헥토르는 결코 속지 않았습니다. 그는 파트로클로스가 아킬레우스가 아님을 알았고 한치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두 전사는 치열하게 맞붙었죠. 하지만 파트로클로스의 갑옷은 그를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결국 헥토르의 창이 그를 꿰뚫었고 그는 모래 위에 쓰러졌습니다. 마지막 순간 파트로클로스는 헥토르에게 이렇게 속삭였다고 전해집니다. 네가 나를 쓰러뜨렸지만 곧 아킬레우스가 너를 찾을 것이다. 헥토르는 파트로클로스의 갑옷을 벗겨냈습니다. 그것은 곧 아킬레우스의 영광을 벗겨내는 행위였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의미는 그가 알지 못한 채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이 순간은 헥토르 자신의 운명을 결정짓는 서막이었기 때문입니다. 파트로클로스의 죽음 소식은 곧 아킬레우스에게 전해집니다. 그는 깊은 절망에 빠졌죠. 그는 머리에 재를 뒤집어쓰고 목소리를 높여 울부짖었습니다. 그의 비통한 울음은 진영을 울렸고 병사들은 모두 그의 분노가 어떤 결과를 불러올지 직감했습니다. 아킬레우스는 어머니 테티스에게 간청했습니다. 나에게 새 갑옷을 주십시오. 헥토르를 쓰러뜨릴 무기를 허락해 주십시오. 친구를 잃은 이 고통을 복수로 씻지 못한다면 나는 더 이상 살아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테티스는 아들의 슬픔을 알았지만 그의 운명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킬레우스가 전장에 돌아간다면 그의 삶은 짧아질 것입니다. 그러나 아들의 뜻을 거스를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대장장이신 헤파이스토스를 찾아갔습니다. 그리하여 세상에서 가장 찬란한 갑옷이 만들어졌습니다. 헬멧은 불꽃처럼 빛났고 방패에는 온 세상의 모습이 새겨졌습니다. 태양과 별, 바다와 도시, 전쟁과 평화, 인간의 삶과 죽음이 하나의 원 안에 담겨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무기가 아니라 신이 만든 우주의 상징이었습니다. 아킬레우스는 그 갑옷을 입고 전장에 섰습니다. 병사들은 그의 모습에 전율했죠. 트로이군은 그의 눈빛만 보고도 두려움에 물러섰습니다. 그는 이제 단순한 전사가 아니라 분노와 운명의 화신이 되어 있었습니다.
파트로클로스를 잃은 아킬레우스는 전장으로 돌아왔습니다. 그의 귀환은 전쟁의 흐름을 단숨에 바꿔놓았죠. 그러나 그것은 또한 헥토르와의 피할 수 없는 결투가 다가왔음을 알리는 신호였습니다. 헥토르와 아킬레우스의 결투. 아킬레우스가 새 갑옷을 입고 전장에 나타났을 때 트로이군은 이미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그의 눈빛은 번개 같았고 그의 발걸음은 폭풍처럼 거칠었습니다. 그는 파트로클로스의 죽음을 복수하겠다는 일념으로 창을 들고 적진을 휩쓸었습니다. 트로이 병사들은 그의 기세에 밀려 성문 안으로 도망칩니다. 성문이 닫히고 난 뒤 성벽 위에는 왕 프리아모스와 왕비 그리고 백성들이 공포에 휩싸여 아킬레우스를 지켜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한 사람이 성문 앞에 홀로 남았습니다. 트로이의 장남, 도시의 수호자 헥토르였습니다. 헥토르는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아내 안드로마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성문 밖에 서 있었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나가지 않는다면 트로이의 사기는 꺾이고 도시는 끝날 것이라는 것을. 그의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책임감은 그를 성문 앞으로 이끌었습니다. 아킬레우스와 헥토르는 마침내 서로 마주합니다. 전장은 잠시 고요해졌습니다. 양 진영의 전사들은 숨을 죽였고 성벽 위의 트로이인들도 해변의 그리스인들도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두 영웅 사이에 흐르는 긴장감은 바람조차 멈춘 듯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헥토르는 두려움을 느꼈죠. 그는 본능적으로 성문 주위를 달리며 아킬레우스를 피했습니다. 갑옷이 부딪히는 소리, 거친 숨결, 모래를 차고 도는 발걸음 소리가 성벽을 메아리 쳤습니다. 두 영웅은 성벽을 따라 세 바퀴를 돌았습니다. 아킬레우스는 분노로 그를 추격했고 헥토르는 필사적으로 도망쳤습니다. 이 장면은 인간적인 공포와 책임 사이에서 흔들리는 한 전사의 고뇌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지루한 추격전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결국 신들의 개입이 있었죠. 아테나는 그리스 편을 든 여신이었고 아킬레우스의 승리를 위해 헥토르가 도망가지 못하게 만들고자 했습니다. 그녀는 헥토르의 형제 데이포보스로 모습을 바꾸어 나타났습니다. 성문 앞에 멈춰선 헥토르에게 다가가 말했습니다. 헥토르, 이제 혼자가 아니다. 내가 곁에 있다. 우리가 힘을 합쳐 아킬레우스를 쓰러뜨리자. 헥토르는 안도했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은 그에게 용기를 주었죠. 그는 더 이상 달리지 않았습니다. 숨을 고르고 창을 움켜쥐었습니다. 이제는 도망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순간 헥토르가 뒤를 돌아본 그때 형제라 믿었던 데이포보스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제야 그는 자신이 신에게 속았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때부터 헥토르는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투가 시작되었습니다. 두 영웅은 원을 그리며 서로를 노려보았죠. 모래 위에는 바람 한 줄기도 없었고 성벽 위의 군중조차 숨을 죽인 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헥토르는 마지막 힘을 다해 창을 던졌습니다. 날아가는 창 끝은 바람을 가르며 아킬레우스를 향해 번개처럼 뻗었습니다. 그러나 아테나가 보이지 않게 개입해 그 창은 빗나갔습니다. 헥토르는 뒤를 돌아 형제에게 또 다른 창을 달라 외쳤지만 그곳에는 아무도 없었죠.
그 순간 그는 완전히 깨달았습니다. 이제는 누구의 도움도 없으며 그의 운명은 이미 신들의 손에 쥐어져 있다는 걸. 아킬레우스는 헥토르를 향해 돌진했습니다. 그의 창 끝은 태양빛을 받아 눈부시게 빛났습니다. 모래 위에서 그 발걸음은 천둥처럼 울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헥토르의 목덜미를 꿰뚫었습니다. 창날이 관통하는 순간 헥토르의 몸은 무겁게 주저앉으며 먼지 속으로 쓰러졌습니다. 헥토르는 마지막 숨을 내쉬며 간청했습니다. 내 시신을 내 가족에게 돌려다오. 장례를 치르게 해다오. 나를 적으로 기억하되 인간으로도 기억해다오. 그러나 아킬레우스의 분노는 아직 식지 않았습니다. 그는 날카롭게 대답하죠. 네가 내 친구를 죽였으니 네 몸은 개와 새의 먹이가 될 것이다. 그 순간 성벽 위의 트로이 사람들은 비명을 지르며 울부짖었습니다. 왕과 왕비, 아내 안드로마케의 통곡은 성문을 넘어 전장에 울려 퍼졌죠. 도시의 심장은 함께 찢겨나갔습니다. 아킬레우스의 분노는 이성을 넘어선 잔혹함이었습니다. 그는 파트로클로스를 위한 장례를 치르며 헥토르의 시신을 연합군 진영 주위로 끌고 다녔습니다. 트로이의 영웅은 모욕당했고 그 장면은 전장의 모든 이들에게 전쟁이 얼마나 잔혹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며칠 뒤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트로이의 노왕 프리아모스가 은밀히 그리스 진영을 찾아온 것입니다. 그는 백발의 노인으로 적군의 장막 안으로 홀로 들어왔습니다. 그는 아킬레우스 앞에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내 아들을 돌려다오. 그는 너의 적이었으나 나에게는 사랑하는 아들이었다. 아킬레우스는 그 순간 멈춰 섰습니다. 그는 노왕의 손을 잡고 울었습니다. 아버지 펠레우스를 떠올리며 전쟁 속에서도 인간의 연민을 느낀 것입니다. 결국 그는 헥토르의 시신을 돌려보냈습니다. 트로이로 돌아온 헥토르의 시신은 장례의식으로 맞이되었습니다. 불길이 타오르고 백성들은 도성의 수호자를 잃은 슬픔 속에 울부짖었죠. 안드로마케는 어린 아들을 안고 남편의 죽음을 애도했고 왕과 왕비는 통곡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장례는 헥토르의 이름을 후대에 남기는 의식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쓰러졌지만 그의 용기와 책임감은 신화 속에서 영원히 살아남았습니다. 헥토르와 아킬레우스의 결투는 단순한 한 번의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분노와 책임, 가족과 명예, 신의 개입과 운명이 얽힌 서사의 정점이었습니다. 아킬레우스의 분노와 헥토르의 용기는 비극 속에서도 두 영웅을 영원히 기억하게 만들었죠. 그러나 이 전쟁은 인간의 용기와 분노만으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전장의 한쪽에서는 언제나 신들이 간섭하고 있었습니다. 인간의 창과 방패 뒤에는 신들의 의지가 숨어 있었고 전쟁의 향방은 결국 그들의 손에 달려 있었습니다. 신들의 개입, 인간과 신의 전쟁. 트로이 전쟁은 인간들의 싸움만은 아니었습니다. 이 전쟁은 신들의 싸움이기도 했죠. 파리스의 심판에서 비롯된 불화는 이미 신들의 마음을 둘로 갈라놓았습니다. 아프로디테와 아레스, 아폴로는 트로이 편에 섰고 헤라와 아테나, 포세이돈은 그리스 편을 도왔습니다. 제우스는 겉으로는 중립을 지키려 했지만 그의 결정은 언제나 전장의 향방을 좌우했습니다. 대표적인 장면 가운데 하나는 아폴론의 화살입니다.
전쟁 초기에 아가멤논이 아폴론의 사제를 모욕하고 그의 딸을 돌려보내지 않자 아폴론은 진노했습니다. 그는 금빛 활을 들어 그리스 진영을 향해 화살을 쏘아댔습니다. 그것은 역병이었습니다. 병사들이 차례로 쓰러졌고 진영은 공포와 혼란에 빠졌죠. 결국 아가멤논은 자신의 오만을 거두고 여인을 돌려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사건은 신들의 분노가 얼마나 가혹할 수 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또 다른 사례는 앞서 이야기한 아테나의 개입입니다. 그녀는 일찍부터 그리스 편을 들어 결정적인 순간마다 전투의 균형을 바꾸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쟁의 판도를 가른 것은 언제나 제우스의 의지였습니다. 그는 번개를 던져 어느 쪽이 우세할지를 신호로 보여주었고, 때로는 트로이 쪽을, 때로는 그리스를 지원하며 전쟁을 끝없이 이어가게 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는 신들의 개입이 인간의 운명을 완전히 집어삼키는 것을 원하지 않았죠. 인간들이 스스로 싸우고 스스로 무너지는 과정을 지켜보게 했던 것입니다. 트로이 전쟁은 이처럼 인간과 신이 함께 치른 전쟁이었습니다. 인간의 용기와 분노, 신들의 질투와 계략이 얽히며 전장은 단순한 전투가 아니라 거대한 드라마가 되었습니다. 그리스인들은 이 전쟁을 기억하며 자신들의 역사가 곧 신들의 뜻과 얽힌 운명의 일부라고 여긴 것이죠. 트로이 목마와 도시의 몰락. 트로이 전쟁은 10년 동안 이어졌습니다. 수많은 전투가 있었고 수많은 영웅이 죽었습니다. 양쪽 모두 큰 희생을 치렀지만 전쟁은 쉽게 끝나지 않았습니다. 트로이의 성벽은 여전히 굳건했고 그리스군은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전세를 바꾼 인물이 있었습니다. 바로 오디세우스였습니다. 그는 무력만으로는 트로이를 무너뜨릴 수 없음을 알고 계략을 내놓았습니다. 거대한 목마, 즉 트로이 목마가 그 계략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리스군은 목재를 깎아 거대한 말의 형상을 만들죠. 속은 비어 있었고 그 안에 정의 병사들이 숨어들었습니다. 밖으로 보이는 것은 단순히 아름답게 조각된 제의용 말 같았습니다. 그리스군은 일부러 진영을 불태운 뒤 배를 몰래 섬 뒤로 숨겼습니다. 그리고 목마만 해변에 남겨두었습니다. 트로이 사람들은 성벽 위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아침 햇빛 속에 불타는 그리스 진영, 그리고 덩그러니 남겨진 거대한 목마. 그들은 놀랐죠. 그리스인들이 정말 떠난 것인가? 사람들은 성문 앞에 모여 웅성거렸습니다. 그때 목마 곁에 남아있던 한 인물이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시논. 오디세우스가 남겨둔 첩자였습니다. 그는 트로이인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군은 더 이상 싸울 힘이 없어 물러갔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여신 아테나의 분노를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그 분노를 달래기 위해 이 목마를 바쳤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 목마를 성 안으로 들이면 트로이는 아테나의 은총을 받게 될 것입니다. 트로이인들의 의견은 갈라졌습니다. 일부는 목마를 불태우자고 주장했고, 일부는 신의 선물을 성 안으로 모셔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 순간 예언자 라오콘이 나섰습니다. 그는 신관으로서 냉정히 외쳤습니다. 그리스인들을 믿지 마라. 그들의 선물 속에는 계략이 숨어 있다. 이 목마는 반드시 함정이다. 라오콘은 창을 들어 목마의 옆구리를 찔렀습니다. 단단한 나무에 쇳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 바다에서 거대한 뱀이 솟구쳤습니다. 두 마리의 바다뱀이 라오콘과
그의 아들들을 휘감아 물었습니다. 사람들은 공포에 질려 도망쳤고 라오코는 신의 저주를 받은 듯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트로이인들은 이를 보며 아테나의 분노가 라오콘에게 내린 것이라 여겼습니다. 결국 그들은 목마를 신성한 제물로 여기고 성 안으로 끌어들였습니다. 트로이의 운명을 바꾼 날은 그렇게 찾아왔죠. 저녁이 되고 성 안은 축제 분위기에 휩싸였습니다. 사람들은 10년 전쟁이 끝났다고 믿었습니다. 포도주와 고기가 차려졌고 횃불이 밝게 타올랐습니다. 노래와 춤이 성 안을 메웠죠. 아이들은 거대한 목마주위를 돌며 장난을 쳤습니다. 그날 밤 도시는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불빛이 꺼지고 웃음소리도 사라졌습니다. 그때 목마의 배 안에서 문이 열렸습니다. 정의 병사들이 조심스럽게 내려왔습니다. 가장 앞에는 오디세우스와 네오프톨레모스, 즉 아킬레우스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성문을 열었고 어둠 속에 숨어있던 그리스군이 몰려들었습니다. 불길이 치솟았습니다. 성문이 무너지고 병사들이 거리를 가득 메웠습니다. 트로이의 최후의 밤이 시작된 것입니다. 왕 프리아무스는 신전으로 몸을 피했지만 네오프톨레모스의 칼에 쓰러졌습니다. 안드로마케는 아들을 안고 울부짖었으나 아이는 성벽에서 내던져졌습니다. 헥토르의 가문은 완전히 끊어졌습니다. 아이네이아스는 가족을 이끌고 불타는 도시를 빠져나갔습니다. 훗날 로마인들은 그를 조상으로 삼으며 트로이의 불씨가 로마로 이어졌다고 믿었습니다. 트로이의 마지막 불길은 밤새 하늘을 붉게 물들였습니다. 강대한 성벽과 화려한 궁전은 무너져 내렸고 한때 아시아의 보석이라 불리던 도시는 폐허가 되었죠. 트로이는 무너졌지만 그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트로이 전쟁의 최후는 인간의 용기와 배신, 신의 계략과 운명이 얽힌 서사였습니다. 목마는 인간의 지혜와 교만, 그리고 도시의 몰락을 동시에 상징하는 장치였습니다. 이 마지막 장면을 통해 고대 그리스인들은 깨달았습니다. 아무리 강대한 성벽과 무기가 있어도 운명을 거스를 수는 없다는 것을, 그리고 그 운명 속에서 살아남은 이야기만이 후대에 전해진다는 것을. 귀한과 방랑, 오디세우스와 아에네이아스. 트로이의 성은 불탔지만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무너진 도성 위로 아침이 밝았을 때 불길 속에서 살아남은 자들은 각자 다른 길로 흩어져야 했습니다. 전쟁이 끝난 뒤의 서사는 단순한 결말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었습니다. 그 길 위에서 가장 널리 기억된 두 인물이 있었습니다. 바로 오디세우스와 아이네이아스였습니다. 먼저 오디세우스. 그는 목마의 계략을 고안한 인물이자 트로이의 몰락을 완성시킨 장본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전쟁이 끝나고 고향 이타카로 돌아가는 길은 결코 순탄하지 않았죠. 그의 귀한 여정은 10년 동안 이어졌고 그 이야기가 바로 오디세이아입니다. 오디세우스의 귀환은 단순한 항해담은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의 지혜와 교만, 신의 분노와 시험,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려는 의지의 서사였습니다. 결국 그는 10년의 방랑 끝에 이타카로 돌아와 아내 페넬로페와 아들을 다시 만났습니다. 그의 여정은 전쟁 영웅의 이야기를 넘어 고향과 가족을 향한 인간의 그리움이 어떻게 신화로 승화되었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반면 아이네이아스의 이야기는 다른 길을 걸었습니다. 그는 헥토르처럼
트로이를 끝까지 지킨 장군은 아니었지만 도성의 최후 순간에 가족을 이끌고 탈출한 인물이었습니다. 로마 시인 베르길리오스가 지은 아이네이스는 바로 그 여정을 기록한 것입니다. 아이네이아스는 불타는 도시 속에서 노 부친 안키세스를 업고 어린 아들을 이끌며 아내 크레우사를 잃은 채로 성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는 무너진 트로이의 잿더미 속에서 살아남은 자들을 모아 새로운 땅을 찾아 나섰습니다. 그의 방랑은 오디세우스와 마찬가지로 긴 여정이었고 신들의 개입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카르타고의 여왕 디도와 사랑에 빠지기도 했고 다시 그 사랑을 버리고 떠나야 했습니다. 마침내 그는 이탈리아 반도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에서 라티움 사람들과 맞서 싸우고 새로운 터전을 세웠습니다. 로마인들은 훗날 자신들의 조상이 바로 이 아이네이아스라 믿었습니다. 즉 로마 제국의 기원은 트로이의 몰락에서 비롯되었다는 전승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트로이의 불길은 단순히 한 도시의 종말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새로운 문명의 불씨로 이어지죠. 아이네이아스의 후손은 로물루스와 레무스로 이어지고 마침내 로마 건국 신화의 뿌리가 되었습니다. 고대 로마인들에게 아이네이아스는 단순한 망명자가 아니라 운명을 짊어진 창시자였습니다. 이 두 이야기는 서로 다른 방향을 가리킵니다. 오디세우스는 고향으로 돌아가기 위한 귀환의 길을 걸었고 아이네이아스는 새로운 세계를 세우기 위한 방랑의 길을 걸었습니다. 하나는 돌아감의 이야기, 다른 하나는 시작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나 둘 다 트로이 전쟁의 잔해에서 비롯되었고 둘 다 후대 문명에 깊은 흔적을 남겼습니다. 그리스인들은 오디세우스를 통해 집으로 돌아가는 길의 고난과 인간적 지혜를 기억했습니다. 로마인들은 아이네이아스를 통해 자신들의 기원을 고대의 비극과 연결시켰습니다. 결국 트로이 전쟁은 한 도시의 멸망 이야기가 아니라 그 뒤에 이어질 두 문명의 서막이었던 셈입니다. 에필로그. 우리가 트로이 전쟁을 길게 다룬 이유는 단순합니다. 그것은 인류 역사에서 가장 널리 기억된 전쟁이자 그리스인들이 스스로의 기원을 설명하는 가장 강렬한 이야기였기 때문입니다. 실제 있었는지는 지금도 논쟁이 많지만 그리스인들은 자신들의 조상이 바로 이 전쟁의 영웅들이라 믿었습니다. 트로이 전쟁은 곧 우리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에 대한 첫 번째 대답이었던 셈입니다. 그리고 그 머나먼 기억을 통해 그들은 자신만의 길을 찾아 나섭니다. 다음 시간에는 3부 암흑시대와 호메로스의 기억을 다룹니다. 궁전과 문자가 사라진 시대, 사람들은 어떻게 이야기를 이어갔을까요? 그 기억이 어떻게 후대 그리스 문명을 잇는 다리가 되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잘 때 듣는 세계사 잘듣세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멤버십 가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좋은 밤 되세요.